셰먼 켄트가 가설 설정 6단계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물론 셰먼 켄트만의 고유한 방법론이라 보기는 좀 어렵고 아마 학술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다 비슷할 것 같은데, 일단 문제를 설정하는 거죠. 문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가설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첩보를 수집하고 가설을 수집한 첩보를 통해서 설정한 가설이 평가하는 거죠. 평가하고 가설을 선택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이게 특이하게 옆으로 갔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글을 쓴 건 아닌데 이 프로그램이 매칭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문제를 설정하는 해난이 무엇인가? 북한이 지금 핵실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해난 이슈 핵실험한다. 왜 핵실험을 하는가? 핵실험을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내역을 파악하려면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 이런 것들이 문제를 설정하는 거죠. 핵실험,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지금 그 다음에 뭡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한 이유를 다양한 관점에 파악해서 가설을 쓰는 가설 1, 예를 들어서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기 위해서 핵을 개발한다. 가설 2, 아니면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핵실험한다. 가설 3, 아니면은 김주애에게 권력을 승계하기 위해서, 권력 승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핵실험한다. 이렇게 가설 여러 개를 설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논문 쓰듯이 비슷한 거죠. 박사 논문 쓰듯이. 가설을 설정하고 나서 설정된 가설이 올바른지 검증하기 위해서 첩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북한에 관련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해서 군사 많은 걸 수집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최적의 이 세 가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첩보들의 최적한 게 맞는가, 적절한가, 적합성, 이런 걸 이제 본다는 얘기입니다. 다양한 수집 수단, 인간 정보, 기술 정보, 이런 걸 다 당하겠죠. 기술 정보도 영상 정보, 신호 정보, 오만 걸 다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수집한 첩보를 기반으로 가설이 적절한지 평가하는 거죠. 북한에 대한 내가 한 가설들이 맞는지. 이게 중요한 거는 뭡니까? 선입견을 배제해야 된다. 선입견. 북한은 무조건 자녀에게 승계한다. 이런 것도 우리가 선입견일 수 있는 거죠. 그때는 그게 맞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딸에게 승계를 3세 세습이 될 것이다. 이게 자체가 우리 선입견일 수 있다는 게 선입견. 그 다음에 집단사고. 모든 사람들이 북한은 폐쇄적이고 북한 주민들은 바보들이라서 이 사람들의 승계를 무조건 받는, 사실 왕조나 똑같은 거지. 왕조 사회주의 국가에서 뭐라고 그러죠? 승계된 사례가 없어요. 사례가 없는 거죠. 자녀에게 세습이라고 그러죠. 세습된 사례가 없어요. 이란도 원래는 이슬람 국가에서도 세습된 사례가 없는데 이번에만 이란이 아주 특별한 사례인 거죠. 아버지가 갑자기 죽으면서 이렇게 됐는데 세습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권력의 정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통성, 이런 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룹싱크의 위험을 차단하고 주관적인 관점을 배제해야 된다는 거죠. 주관적 관점.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나는 객관적인 사람이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주관적이다. 이렇게 이제 항상 얘기할 때 그거부터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객관적으로 생각해, 객관적으로. 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주관적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항상 우리가 분석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가설을 평가하는 거죠. 주관적 관점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그 다음에 가설을 선택하는 거죠. 이 H1, H2, H3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게 뭐냐? H3다. 이런 걸 이제 하는 거죠. 최선보다는 차선이 좋다는 거죠. 최선이라는 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차선을 찾는다는 거죠. 기존의 입장과 변하지 않는 대안적 가설을 하는 점진주의적이 좋다는 겁니다. 너무 파격적이면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죠. 파격적인 가설을 선택하면. 그래서 점진주의적, 점정주의 이런 방법을 접근하는 게 좋다. 다른 분석관들로부터 최대한 지지와 합의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만의 유니크하고 나만이 독특한 그 가설들이 받아들여지고 결론을 내리면 상당히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남처럼 타당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다른 분석관들이 선택할 수 있고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설들을 선택해야 되고, 과거의 성공과 실패 사례와 대비해서 선택한 가설을 유추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대안과 나쁜 대안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좋은 대안이, 나쁜 대안이 있는 거죠. 북한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제 공격한 것이 결론적으로 나쁜 대안이 된 거죠. 나쁜 대안이 된 거죠. 결론적으로 나쁜 대안이 된 거죠.
사실은 뭐 이란이 코딱지만한 나라 같으면은 뭐 몇 발 쏘고 끝났을 건데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예요. 막 국토도 강대하고 이 토질 자체가 굉장히 특이해서 안반 지역이 전부 산악이 안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벙커 버스트라든지 폭탄이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 같은 데 이런 데서 그냥 하면은 개작살 난 거죠. 개작살 다 작살 났을 텐데 안반은 이미 천년으로 답이 없는 거죠. 천년으로 답이 없는 거죠. 옛날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국은 거기 가보면 이 땅에 돌이 없습니다. 돌이 거의 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숟가락으로 운하를 판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사람 손으로 파는 거예요. 운하를. 근데 중국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가지고 파나마 운하를 가서 그 확장 공사를 아주 저렴하게 했는데 가보니까 전부 다 안반이에요. 안반이 200m가 돌이 200m가 안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아주 저렴하게 공사를 했다가 공사비가 몇 배로 늘어나고 기간도 해서 돈도 어마어마하게 물었어요. 대신에 이제 파나마 운하 운항권을 가져가지고 최근에 중국하고 미국하고 대판 붙은 게 이제 그 때문에 붙은 건데 중국이 저렴하게 운하를 보수해주고 운항권을 가져갔던 거죠. 근데 그걸 파나마 정부를 미국 협박해서 진짜 뺏었는데 그런 것들이죠. 좋은 대안과 나쁜 대안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구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죠. 선택한 가설대로 사건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되는 거죠. 뭐가 문제가 됐는지. 그러니까 모니터링하면 다시 뭐예요? 첩보 수집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첩보 수집으로. 끊임없이 첩보를 수집해 줘야 된다는 거죠. 선택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국가 정책이라는 게 살아 움직인다는 거, 유기체라는 거, 유기체. 그래서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첩보를 수집하는 거죠. 가설의 평가와 선택에 영향을 미친 첩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첩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끊임없이 1년 365일 24시간 운영을 해야만이 정책들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따라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셔먼 켄트가 이런 걸 부분한 거죠. 정보분석 9계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일단은 지적으로 인텔리전트하고 엄밀해라, 똑똑하라는 얘기입니다. 스마트하라는 거, 스마트. 그래서 최소한의 전 세계의 역사와 문화, 한 1만 년 더 기록된 역사와 문화를 아는 사람들이 정보를 분석해라. 얼치기들이 그냥 공부하고 몇 배 하고 박사학위 받고 들어와서 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전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역사에 대해서.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갔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군인들이, 파병한 군인들이 정글을 평생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막도 그러니까 가서 그냥 반바지 입고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온 전신에 물에 빠지고 거머리하고 모기가 들어와서 말라리아하고 죽은 놈들이 많은 거죠. 총알 맞아 죽은 것보다. 초창기에는 안 가봤으니까 뭐 소풍 가는 생각하는 거 소풍 가는 것처럼 뭐 여러분도 우리도 비슷하지 않겠어요? 여기 사막이나 밀림을 안 가본 사람들은 개념 없잖아요. 뭐 사막이 뭐 더우면 얼마나 덥겠어요. 우리 사우나도 한 70도 되는데 뭐 한 50도 정도는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데 생각하는데 사실 견딜 수가 없어요. 밀림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밀림 가봤는데 뭐 그냥 반바지 입고 뭐 타잔에 영화 보고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면서 멋있게 가봤는데 모기가 어마어마하게 달라들어요. 그리고 늪지대 이런 게 진짜 무서워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 역사와 문화, 인종적 특성이나 이런 걸 다 아는 사람이 분석을 해라 이런 뜻, 지적으로 엄밀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과 신빙성의 첩보에 근거하는 이런 것도 중요하고 분석의 과정과 파생된 결론을 명백하게 기술하는 가정은 뭐고 가정은 이랬는데 결론이 뭐냐는 걸 해야 하는 거죠. 나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게 자녀에게 선계를 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거다고 가설을 하고 그걸 선택을 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하고 명확하게 구분해 줘야 된다는 거죠. 구분. 그 다음에 정보 소비자가 분석 결과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오해가 없어야 된다. 오해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설하고 결과를 구분하지 않고 혼용해 쓰거든요. 그러니까 모호해지는 거예요. 모호해지고 정확하지 않다는 건데 다른 정보 판단을 고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픈 마인드로 가야 돼요. 오픈 마인드. 다른 분석관의 견해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나만이 옳다고 이렇게 아집을 부리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정보 판단에 대한 집단적 책임을 지라. 개인들에게 전가하면 안 된다 이러는 거죠. 내가 굉장히 이 부분에 관심도 많고 스마트해서 그 결론을 냈는데 그 결론이 맞지 않았어요. 그렇다 해서 너 책임지고 사표 쓰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과감하게 파격적인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나 모호한 결론을 내리고 그러면은 정책 결정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볼드, 과감하게 용맹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집단적 책임을 지라는 집단적 책임을. 그 다음에 언어 구사를 정확하게 해라.
짧은 문구로. 그래서 이러는 거죠. 북한이 7차 핵실험 언제 하지? 지금 2016년도 이후로 안 했습니다. 10년 동안 안 했는데 북한이 10년 동안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2006년도부터 급격하게 2016년도까지 미친 듯이 막 핵실험을 했어요. 1년에 2번씩. 그러다가 갑자기 지금 10년 동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도 몰라. 근데 북한이 곧 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곧 하지 않고 있는 10년이 지나갔어요. 2016년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곧 한다고 그래서 곧이 10년이 됐는데 누가 책임질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예요? 북한이 10년 동안 핵실험을 하지 않은 것은 경제적 예산이 부족하고 권력 내부에 충돌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곧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사료된다. 또 언제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모호한 거죠. 사료 곧 한다. 곧이라는 게 1년 내냐, 3년 내냐, 3년 내로 할 가능성이 있다, 5년 내로 할 가능성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곧이라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 구사를 정확하게 해라. 짧은 문구로 지나친 세부 모사나 기술 용어도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부의 맹점을 대조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라. 사실은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공무원들은 자기들 내부만 평가하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박사학위를 받으면, 박사학위 1개 받거나 2개 받으면 뭐 굉장히 자기가 너무 스마트하다고 막 자신하고 있는 거죠. 자기 주위에서는 제일 똑똑하니까. 근데 밖에서 강호에는 고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자기들 내부에 평가받고 자기들끼리 비교하면 되니까. 근데 사실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외부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외부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 CIA도 이제 얘기하는 게 아주 탑 시크릿 아니면은 전부 다 외부에 공개하라는 거죠. 외부에 공개하고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라는 거예요.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지진파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건 비밀이 아니에요.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하면은 지리 전문학과 교수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국정원 직원보다도 예를 들면은. 근데 공개를 안 한다는 거죠. 그게 비밀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비밀이 아닌데. 그래서 외부 전문가를 많이 활용해라. 분석적 가오를 인정하고 실수를 통하여 배워라. 일단 완벽한 분석은 없는데 스스로 완벽하다 자꾸 생각해요. 공무원들은 자기가 잘못을 인정하면은 처벌을 받거나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절대로 자기를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실수를 통해서 새로운 분석 기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분석 실패를 계속 정보 실패를 반복하는 거죠. 반복. 정책 위반자의 관심사항에 주목하라. 소비자의 선호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공무원들은 자기가 놀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정보 소비자는 내가 관심이 있는 보고서를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공무원들은 자기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해요. 매일 똑같은 일들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보고서를 싸서 던져주는 거죠. 근데 소비자는 그 관심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은. 그런 보고서가 너무 많다는 거죠. 소비자의 관심, 정책 위반자의 관심사항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니까 대부분 다 쓰레기통 가는 거예요. 쓰레기통으로. 분석장 자신의 정책 의지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뭐냐? 내가 관심이 있는 거죠. 북한이 예를 들어 우리가 북한에 쌀을 보내줬는데 그 쌀이 우리가 위성 촬영을 해보니까 한국에서 보낸 쌀을 실은 트럭이 군부대로 가고 있는 거죠. 이 자식들 우리가 주민들한테 나눠주라고 보낸 쌀을 군부대 식량으로 들어가니까 이거 안 된다. 이거 북한 놈들 쌀 보내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이제 기독교를 열심히 하고 교회 가가지고 북한에 불쌍한 굶어 죽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쌀을 보내주기 위해서 하는데 설마 이 자식들도 인간이고 양심이 있으니까 쌀을 한 10포대 중에 한 포대는 군대로 보내고 9포대 정도는 주민들한테 나눠주지 않을까, 이런 내가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고서를 쓰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인공위성에 포착은 되지 않았지만 주민들에게 잘 나눠주고 있을 거라고 추정된다. 안 그래서 주민들이 폭동을 일으키겠습니다. 폭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만 봐더라도 주민들이 배포됐을 거라고 믿는다. 이렇게 이제 보고서를 쓴다. 왜? 내가 기독교를 믿으니까, 하느님을 믿고 북한 동포들에 대해서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니까. 자기 의제를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근데 그런 경우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왜? 특히 은둔한 지도자라든지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은 추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검증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보고서를 쓰는 거죠. 실제로 그런 게 많이 일어납니다. 아마 북한에 대한 보고서 90%는 아마 그러지 않을까, 지금까지 나온 보고서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느냐? 소비자를 설득해야 돼. 근데 지금 소비자를 설득을 못하고 있는 거죠.
거의 보고서의 대부분이 소비자를 설득을 못하는 거예요. 왜 북한하고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되는지, 왜 금강산 관광을 가야 되는지, 아니면 왜 개성공단을 해야 되는지 이게 명확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왜 쌀을 보내야 되는지, 왜 비료를 보내면 안 되는지 이런 게 명확해야 된다는데 이게 없으니까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자기가 뭡니까 새롭게 입안할 방법이 없는 거죠. 자신의 분석에 대한 편견, 가정, 한계 이게 다 있다는 거죠.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뭐 북한의 지역에 대해서 막 북한이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북한에 대해서 아는 척 하는 거죠. 북한 지명도 다 얘기하고 주민들도 얘기하고 북한에서 탈북자들을 온 사람들하고 대화도 많이 해보고 가르치기도 해봤으니까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한계가 있는 거죠. 제가 만난 탈북자가 몇백 명도 안 되는 거고 또 북한에 대해서 저는 일단 사회주의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는 거고 또 북한이라는 지역 자체가 일정하게 식량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그러한 보고서들을 뭐예요? 누군가가 야 그렇지 않은데 북한 요즘 뭐 먹고 살만해. 왜 그런 폭동을 안 일으키겠어? 이 사람 요즘 장마당이 잘 되고 있어. 뭐 요즘에 러시아에서 밀가루가 많이 왔어. 이런 얘기 하면서 하면은 뭐야? 그래도 사람들이 이미 뭐 쌀을 먹는 사람들이 갑자기 밀가루로 주식을 바꾸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죠. 그래서 밀가루는 뭐야? 다르게 쓸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방어할 수 있어야 된다. 자기가 내린 결론에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서 이슈를 제기했을 때 자기가 방어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방어를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옛날에 6.25 끝나고 나서 가난해서 먹을 거 없을 때 쌀이 부족했을 때 50년대 60년대는 미국에서 밀가루 오니까 사람들이 밀가루를 안 먹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밀가루 누가 먹어요? 쌀을 먹던 사람이 밀가루를 가지고 뭐 먹기 어려우니까 그 국수를 만들어 준 거고 국수도 또 잘 먹어 하니까 이제 빵도 만들어 줬던 거고 별짓 다 한 거죠. 그래서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밀가루 배급받은 걸 가서 시장에 갖다 파는 거죠. 시장에 팔고 쌀로 바꿔서 먹는 거예요. 그 보급된 밀가루 쌀들이 많이 나와서 시장에 돌아다니는 그걸 가지고 하는 게 성신당. 대전에 제일 큰 지금 우리나라 제일 돈 많이 버는 빵집 성신당도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미국에서 온 보급품들 밀가루가 나와서 시장에서 그게 교환되고 나와 있는 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나눠주고 팔기 시작한 게 성신당입니다. 실제로 우리 어쨌든 다른 분석자나 요청하지 않는 자신의 분석 논리를 준비하고 검증해야 되고 편집이나 해석, 검토를 프로세스 측면에서 접근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해야 된다는 거. 편집한다는 것은 뭡니까? 일정 부분을 잘라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제를 잘라낼 수 있고 결론을 잘라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쭈하고 이거 붙일 수도 있다는 얘기고 통합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고 해법도 해서 결론을 내릴 때 토론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을 뭡니까? 이 진행 단계로 프로세스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리니어하게 한 부분을 자꾸 보는데 순환 서클을 자꾸 보는데 얘들은 뭡니까? 단계를 본다는 거예요. 단계를. 미국놈 서양하고 우리 동양 사람의 차이입니다. 차이. 그래서 개방된 마인드를 가져라 이런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런데 굉장히 기분 나쁘죠. 제가 결론을 내렸는데 누군가가 와서 야 결론이 잘못된 것 같아. 내 의견도 좀 반영해줘.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그 다음에 객관적 사고 능력을 가져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객관성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한국 사람만큼 주관적이고 자기 주도적이고 또 뭐라고 그러죠? 편협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드물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편협적이고 자기 주관이 너무 뚜렷해요. 그런 거죠. 그래서 정보의 질을 높이려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정보 분석가는 자기 개발을 좀 잘해야 된다. 자기 노력들을. 정보 보고서가 중요하다. 중요성 보고서는 첩보의 수집부터 시작 분석 과정 전반에 걸친 노력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첩보 수집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그 통합하는 과정, 해석하는 과정 이런 과정들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대통령이 요구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충족시킬 수 있어야 되고 정보 생산자가 무엇을 알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아니라 소비자가 무엇을 알고자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북한이 핵실험 할 것 같습니까?
핵실험 안 합니다, 한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북한이 그동안에 핵실험을 하기 위해서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지만 200페이지 보고서를 써갖고 가는 거죠. 그게 뭐 땅굴을 파는지 뭘 하는지 뭐 그런 거 막 열심히 써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핵실험을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지 결론이 없는 거죠. 사실 미쳐버리는 거죠. 미쳐버려. 정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공무원들은 자기가 놀지 않았다는 걸 자꾸 입증하려고 그래요. 우리 직원들이 놀지 않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하고 희생하고 있다. 이 얘기를 자꾸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료와의 협업입니다. 동료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업자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업자. 근데 이게 또 잘 안 지켜집니다. 부서끼리 싸움도 많고 또 타겟별로 주어진 부서가 달라지면 또 자기들끼리 또 경쟁이 일어나요.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이게 좀 쉽지 않아요. 분석적 오류를 해소하기 위해 치열한 논쟁과 보완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도 논쟁을 싫어해요. 논쟁을. 이 브레인스토밍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거의 안 하고 그냥 혼자서 앉아서 머릿속에 하고 착 자기가 그냥 딱 때리는 거 끝나는 거죠. 혼자서. 브레인스토밍을 저도 해본 적이 없어요. 브레인스토밍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조직의 편견과 개인의 편견을 극복해야 된다. 조직도 일단은 공무원들은 보수적이에요. 보수적. 일단 보수적이에요. 밥그릇을 열심히 지켜야 된다. 철밥통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보수적입니다. 변화를 싫어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게 공무원들입니다. 또 개인도 비슷합니다. 개인도 젊은 사람들은 20대는 어쨌든 뭐 약간 좀 뭐라고 그러죠? 좀 적극적이고 무모할 정도로 도전을 하는데 공무원이 되면 도전 안 하죠. 사표 쓰고 나야 되니까 잘못하면은. 20대들이 어쨌든 뭐 개인도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 편견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자기 집안이 살아온 가정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은 자본주의 시장이 이제 너무 멋있는 거고,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면은 사회주의가 좋은 거예요. 사회주의가. 자본주의 이런 양극화를 만드는 이런 거는 빨리 없어져야 되는 거죠.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산다 해서 자본주의를 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자기 개인의 편견인데 이걸 극복하기 쉽지 않아요. 분석관이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일단 목표국가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알고 있다. 북한이나 뭐 중국 뭐 이런 거 러시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에 대해서 역사와 문화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북한의 역사는 뭔가? 왜 북한이 그럼 해방 이후에 김일성이가 어떻게 권력을 잡아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아들인 김정일에게 권력을 물려주고 있는지,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김정일은 또 죽으면서 아들한테 어떻게 권력을 물려줬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음식이라든지 복장이라든지 어떤 음악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걸 잘 모르는 거죠. 자국과의 관계입니다. 자국과의 관계. 우리는 북한이 동포라고 생각하는데 저거는 우리를 동포라고 생각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김치도 완전히 다를 수도 있고 노래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뭐 많은 게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밀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목표국가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야 되고 목표국가의 관점에서 역사를 학습해야 됩니다. 우리의 역사, 우리의 관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도 동북공정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동북공정도 중국 입장에서는 주거 역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저그 땅에서 일어났으니까. 지금 만주를 주가 점령하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고구려 발해가 지금 만주가 자기들 지금 땅이니까 자기 역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틀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 변방의 민족들이 끝도 없이 한족들이 있는 중원에 들어와서 왕조를 세웠다가 엎어진 사례가 많으니까. 그리고 뭐 자기들은 근데 우리는 또 우리 역사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우리가 중국 고구려 역사, 발해 역사를 편입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북한이나 만주를 다시 점령하고 우리의 영토를 만들 가능성이 있느냐? 현실적으로 없어요. 그냥 우리가 기분이 좀 좋을 뿐이지. 옛날에 한때 요즘 돌아다녔다 이렇게 기분이 좋을 뿐이지 이게 국가적에 큰 도움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자꾸 이 백두산에 가서 우리 뭐 언제는 얘기하고 뭐 장수항릉에 가서 뭐 어떻고 저떻고 뭐 광개토대왕비에 가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삐뚤어진 애국심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역사적 측면, 중국 입장에서 자기들 거예요. 자기들 거 맞는 거고, 일정하게 국제적으로 봐도 자기들 거 맞는 거예요. 중국 거예요, 중국 거. 우리 거라고 보기 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거나 역사가 연결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것도 천 몇백 년 동안. 그래서 역사 왜곡의 내용과 이유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왜 중국이 그럼 고구려 발해 역사를 자기들은 끼워 넣느냐? 많은 부분들이 뭡니까? 북한하고 자기들이 견제하려고 하는 거죠. 북한하고. 남한이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문제죠. 북한하고의 문제. 그리고 그 동북 삼성에 있는 조선족들을 자기들로 편입시켜야, 그래야 자기들이 이 지금 사회 국가주의를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도구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아무도 얘기 안 하지 않는 거죠. 중국 놈들 나쁘다고만 자꾸 얘기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 정책의 방향입니다. 국가 정책. 목표 국가의 철학이나 문학을 이해하고 주요 사상가도 연구해야 되는 거죠. 국민들의 생각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거죠. 우리가 욕망, 여론의 형성이나 조작에 대한 전략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욕망. 중국 사람들이 공자, 맹자 별로 안 좋아해요. 중국에서 제일 유명한 사상가는 장자입니다. 장자. 무위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위자연으로. 제일 좋은 거는 뭐냐? 복잡한 세상 뭐하러 필요 있어? 그냥 산속에 올라가서 그냥 수영 기르고 앉아 바둑이라 돌면서 이슬 먹으면서 영원 죽지 않고 천년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게 그렇게 나오는 거죠. 항상 산 위에 바위에 앉아서 수영 기르고 앉아서 바둑 두고 있는 거야. 그게 중국이 가장 원하는 삶이에요. 빨리 이 복잡한 현실에서 벗어나서 산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산속에. 장자가 제일 좋습니다. 장자가 가장 존경하는 거죠. 그래서 자식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린이탕이라고 중국의 현대의 가장 유명한 철학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가장 유명한 말이 그렇습니다. 부끄러운 자식을 두지 않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자식도 필요 없다. 부끄러운 자식을 두지 않는 게 가장 행복하다는 거죠. 자식이 무슨 나발이 뭐가 필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철학, 문학.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사상가가 있나요? 우리나라 사상가가 없어요. 율곡, 태계, 이황 이런 사람들이 사상가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솔직히 깨놓고 얘기하면 그냥 그 한 시대에 잠깐 학문적인 약간의 업적을 남긴 사람이지 사상가라고 보기도 어려운 거죠. 어쨌든 이런 주요 사상가, 일본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이 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인들의 그 생각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키치라는 이런 사람들은 부끄러움과 정직 이런 걸 얘기하는. 그래서 부끄러운 것 자체가 살아있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할복을 하는 거죠. 할복을. 그래서 다 이해가 돼요. 왜 일본 사람들이 할복을 하고 왜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지. 삶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보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거짓말을 하고 하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살아있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유럽이라든지 미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정직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국민 전체가.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여준 사례도 없고 그런 철학이 없으니까 한국 사람들은 정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중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상가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상가가. 우리는 사상가가 없는 거예요. 사상가가. 그래서 이걸 알면은 사람들이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거죠. 야, 인마, 너 왜 그렇게 사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사람들의 분란도 일으킬 수 있고, 선전공작하기에는 이만한 게 좋은 게 없습니다. 목표 국가의 권력의 속성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용인되는 권력 획득 수단을 파악하고 정치적 혼란 가능성을 대비한다는 거죠. 실제로 권력이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공산당이 하는 게 뭡니까? 권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총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총구에서. 중국 대륙에서는 왕후장상의 씨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누구든지 힘만 있으면 누구든지 목을 치면 내가 왕이 될 수도 있고 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힘만 있는 힘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지. 근데 어떤 나라는 가면은 뭡니까? 씨가 중요하다는, 씨가. 누군가의 DNA를 갖고 있고 정통성이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역성혁명을 하면은 역성혁명 자체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역성혁명. 그래서
조선도 500년을 가는 거고 뭐 600년 가까이 가는 거고 고려도 몇백 년 가는 거고 신라는 1000년을 가는 거예요. 1000년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세계 역사상 유례가 거의 없어요. 중국 왕조는 300년도 채 안 가는 거죠. 200년, 250년 거의 대부분 평균 가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힘이 있는 사람이 언제든지 목을 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이 사람이 천자가 백성의 뜻을 거스리면은, 하늘의 뜻을 거스리면 언제든지 목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뜻이 뭐냐는 거죠. 누가 그걸 판단할 것이냐?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태국 같은 데도 보면은 뭐예요? 쿠데타를 했는데 쿠데타를 성공했어요. 그럼 쟤는 어디로 가요? 왕한테 가는 거. 왕한테 가갖고 옆으로 기어서 이렇게 가갖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번에 쿠데타를 성공한 김아무개입니다. 그래? 야, 쿠데타 하면 안 되는데 왜 했어? 이러면은 감옥으로 가는 거고. 그래, 너무 훌륭하다 이러면 이제 총리로 가는 거예요. 총리로. 왕이 그걸 허용해주고 인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권력이 있는 데들이 있는 거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권력의 속성입니다. 속성. 누구든지 힘을 가진 사람이 목을 쳤을 때 그게 누군가 정통성이라든지 정당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가? 권력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미에서는 왜 쿠데타가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지, 동남아시아에서는 그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설명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정 부분이 그동안에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공만. 실패하면은 처벌되지만 성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공만. 그게 이제 문민정부 때 김영삼 대통령이 그 신화를 무너뜨린 거죠. 신화를 무너뜨린 건데 권력의 속성입니다. 그 다음에 목표 국가의 대중문화를 연구하는 거죠. 개인과 집단의 행동 패턴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행동 패턴.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찾아야 되는데 이걸 찾으면은 뭡니까? 사회 통합이라든지 갈등의 원인을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보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약간 쏠림 현상이 있어요. 쏠림 현상이. 굉장히 약간 사람들이 자기 판단 안 해요. 군중심리랄까? 이런 게 우리가 굉장히 강해요. 군중심리가. 그리고 혼자서 떨어지는 걸 두려워해요. 외톨이가 되는 걸 너무 두려워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자체가. 대중문화도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큰 콘서트를 하고 큰 집회만 좋아하는 거죠. 촛불 집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강화문에서 집회하는 것도 똑같고 혼자 나오면 두려워서 할 얘기를 못 하는데 그 대중 속에 들어가면 극단적으로 의견을 표출도 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자기가 소속감도 느끼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미국 같은 데는 사람들이 5명도 잘 안 보이는 거죠. 서양인들 자체가. 유목민들과 농경민족의 또 차이도 있는 거고. 그래서 대중문화가 소비되는 문화들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이 사람들을 갈등을 조장할 수도 있고 갈등을 해결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쓴다는 얘기입니다. 목표 국가의 언어를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 언어.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북한 언어도 잘 모르거든요. 아니 그냥 말은 통하는데 중요한 단어들은 좀 달라요. 단어가 다른데 그걸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 실제로 이 표현하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폐를 끼쳐서 일본말로 하면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모든 거 폐를 끼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모든 것들을. 근데 상대가 끌거나 부담스럽지 않도록 만든다는 이런 뜻인데 그 사람들은 상대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게 상대의 사생활에 관여하지 않는 게 자기 행동의 기준. 우리의 기준은 뭐냐? 내한테 이익이 되는지가 기준이에요. 내가 이익이 되는지를 기준이고 그 애들은 뭐예요? 상대에게 손해가 나지 않는 거, 불편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내 행동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차이인데 그 부분들을 알려고 그러면은 언어를 연구해야 되는 언어. 그 사람들이 자주 쓰는 언어. 우리도 빨리빨리 얘기하는 거. 빨리빨리 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쓰는 거냐? 전 세계에서 드문 나라죠. 빨리빨리만 얘기하는 나라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걸 나라는 말을 많이 쓰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들이 뭐예요? 자의식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자의식이. 그래서 언어를 좀 쓰고 능숙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 CIA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타겟하는 국가의 언어를 네이티브처럼 쓸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그 국가에 최소한 일정 기간 이상을 보내서 그 언어를 습득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이 일반인들조차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특성들을 이해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왜 이 상황에서 이 단어를 썼는지를 알아야만이 분석이 되는 것이지 그 단어를 그대로 옮겨서 분석하는 것은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거 본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어.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 하면서 많이 얘기하는 게 언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우리 연구소하고 직원들하고 끊임없이 언어를 연구하는 거죠. 언어. 전 세계에 한 1000만 이상이 사용하는 85개 언어 정도가 있는데 그런 걸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그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찾아내는 거죠. 이디엄이라는 거 이런 걸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그런 게 전혀 안 되는 거죠. 전혀 안 되는 거죠. 정보 분석관이 정치화를 피해야 되는 정치화. 정보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꼭 선호를 맞춰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정치화하고 선호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굉장히 이것도 모호하죠. 이 선호라는 게. 그러면 이게 국가 이익과 국가 안보하고 연관성을 보는 거죠. 대통령 개인의 이익을 찾아가면 이거는 뭐 당연히 정치화가 되는 거고 이게 대통령도 이익되지만 국가 안보와 국가 이익에도 도움이 되면 그거는 동캐렇게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국가 안보에는 해가 되는데 대통령의 이익이 되면은 이거는 정치화가 되는 거죠. 정치화. 그래서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한 것이 자기가 중간선거에 도움이 되는데 국가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러면 이제 정치화 됐다는 거죠. 정치화. 그래서 분석관의 마음가짐입니다. 자신의 전문적인 판단을 믿어야 됩니다. 자신의 전문적인. 트럼프가 제가 뭐 중동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중동 역사에 대해서 알겠어요. 무슬림에 대해 종교에 대해서 알겠어요.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냥 대통령이니까 자기 모든 것을 다 안다 생각하고 결단을 내리는 거죠. 근데 분석관들은 어떻게 보면 그 업무를 20년씩 30년씩 하기 때문에 진짜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래서 자기 판단을 믿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선호한다 해서 그 사람의 선호를 반영하기 위해 자기 판단을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2013년 이라크 전쟁의 보고서가 그런 부분들이었던 거죠. 대통령이 재선을 하기 위해서 전쟁이 좀 필요했던 거예요. 전쟁이 필요하니까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그 증거들만 뽑아서 보고서에 포함시키는 그룹싱크라고 그러는데 그룹싱크 그죠? 집단 사고를 그러는데 이게 이제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고 자기 전문적인 판단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틀릴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좀 받아들여야 되고 잘못된 분석이 있으면 실수로 받아들이고 교정을 하면 되는데 이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사람도 자신과 같을 것이라는 미러 이미징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미국 CIA가 냉전 기간 동안에 소련의 KGB 요원들을 포섭할 때 돈을 주는 거죠. 제가 아무리 공무원들 월급 몇 푼 되지 않는데 한 1억 정도만 주면은 다 넘어가겠지. 그리고 1억 갖다 주면은 뭐예요? 그리고 포섭하는 게 너 우리 간첩해라. 그러면 KGB 요원들은 뭐예요? 그걸 가지고 가서 보고를 한다는 거죠. 본부에 가서 보고해서 CIA 애들이 와서 1억을 주면서 쟤를 간첩으로 하라고 그러는데요. 그래. 너 진짜 수고했다. 고생했다. 너 5천만 원 가지고 5천만 원 상납해. 이렇게 주는 거예요. 100% 뺏어가는 거야. 아마 우리나라 같았으면 아마 100% 뺏어갔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소련 KGB 놈은 굉장히 합리적인 거죠. 5천만 반당을 하는 거 반당. 50%를 주니까 얘들이 받자마자 리스크 1억 받고 리스크 100% 지는 것보다 보고하고 50% 이익 챙기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전하고. 그러니까 다 보고 하는 거예요. 다 보고. 근데 얘들은 뭐예요? 자기가 간첩 행위를 해서 잘못 문제가 되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가족까지 다 죽여버리니까. 미국에서는 내가 간첩 행위를 죽으면 나만 죽으면 돼요. 간단해요. 마누라하고 자식들이 남편들은 죽을 이유가 없어요. 아버지, 할아버지 죽을 필요가 없는데 소련 KGB는 다 죽여버리니까 배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배신을. 연좌제도 있고 또 내를 추천했던 사람들, 상관하고 동료들 전체가 다 몰살될 수도 있고 그 리스크를 감당이 안 되는 감당이. 그래서 보고하는 거예요. 돈 얼마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목숨이. 그래서 이게 미러 이미지입니다. 미러 이미지. 상대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돈이면 나라도 팔아먹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돈 줘도 나라를 못 팔아먹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첩보가 도착하길 기다리지 마. 적극적으로 찾아가라. 그래서 뭐예요? CIA에 오는 보고서를 그냥 첩보를 기다리지 말고 해병대나 육군이나 공군에 있는 첩보부대가 하고 자기가 찾아가서 보고서를 일선에 있는 첩보요원들하고 수집요원들하고 가서 대화도 하고 첩보를 먼저 달라고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CIA도 워낙 높은 데 있기 때문에 저 밑에서 있는 첩보부대들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중간에 또 그런 첩보들이 킬되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라.
분석가로서의 업무와 전문성보다 자리를 우선해서는 안 된다. 대부분들은 진급을 원하는 거죠. 진급. 공무원들은 진급을 원하고 하다 보니까 분석가는 뭡니까? 진실을 얘기해야 돼요. 진실을. 그리고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성진보다는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롱런을 하는데 대부분 성진을 위해서 순환 근무를 하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가지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뭐 이 공무원들은 퇴직하기 전까지는 이런 거 잘 몰라요. 퇴직하고 나면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퇴직하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동료보다 빨리 진급하고 어떻게보다 좀 좋은 자리 가고 싶어 가지고 권력을 지는 자리 가고 싶어서 막 끊임없이 찾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퇴직하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걸. 그리고 지금은 뭐 또 퇴직하다 바로 죽는 게 아니니까 나와서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는데 그 안에 있을 때는 자기가 퇴직하는 순간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입니다. 동료와의 협업입니다. 자기 합의와 공유가 항상 옳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면 뭔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도 가지면 좋고 다른 정보기관 관련 담당자 주기적으로 교류하라. 근데 이거는 이제 비밀 유지 문제가 있습니다. 비밀 유지 문제가 있습니다. 비밀. 사실은 이제 내가 다루는 정보가 내가 육군에 대한 정보를 다루는데 해군에 있는 분석관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육군 정보가 흘러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비밀 유지 측면에서는 굉장히 불리한데 어디까지 오픈할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 소비자입니다. 정보가 적절한 시점에 배포되지 않는다면 가치를 가지지 못하는 것, 적시성에 대해서 좀 고민해라. 아침에 보고하라면 아침까지 보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석관이 얼마나 아느냐보다 무엇이 중요한가를 말해주기 원한다는 것. 당신이 어떤 의사결정, 디시전 메이킹, 결국은 의사결정입니다. 디시전 메이킹이죠.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돼야 된다는 거죠. 소비자의 선호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얘기하는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데 진실을 얘기를 잘 안 해주는 거죠. 두려운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대부분 자기가 원하는 보고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보고를.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이것도. 정보 분석의 기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분석이 굉장히 뭐라 그럽니까? 사려 깊고 주의해라는데 지금은 어그레시브 하라는 거죠. 볼드, 용맹해라, 카리지어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팩트를 기반했는데 지금은 직관적으로 인투이티브, 메타포 리치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런 걸 좀 쓰라. 그 다음에 뭐 선행적인데 지금은 좀 더 뭡니까? 복잡해졌다. 모든 게 연결되는데 연결이 되지 않고 분기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로 연결되는데 지금은 뭡니까? 이게 이렇게 계속 계속 분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문가 기반이다. 전문가. 내가 어떤 특정 영역에 박사학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가 제일 똑똑하네 이런 얘기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 기반이 아니라 뭐예요? 겸손하고 여기 연결되는 거죠. 겸손하고 인클루시브 해라, 다이버스, 다양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하이러키다. 모든 게 뭐예요? 이렇게 계층화돼서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인다 생각하는데 회복하라는 거죠. 밑에서 올라오는 거 중간중간에서 내가 7급이 쓴 보고서를 6급이 걸르고 또 5급이 걸르고 4급이 걸르고 계속 그러다 보면은 중요한 거 다 알맹이 다 빠지고 껍데기만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은 뭡니까? 직급에 관계없이 협업하라, 콜라보레이션 해서 중요한 걸 찾아서 통합하라는 뜻이에요. 통합. 그죠? 그 다음에 전례, 프리시던트 베이스라는 전례. 그러니까 과거에 어땠습니다. 옛날에는 이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전례를 기반해라. 이거는 전례를 파괴해라. 세트링해라. 전례가 없다는 거죠. 지금은 세상에 없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떨어지는 일. 대부분의 일들은 과거에서 수백 년 동안 흘러온 것들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역사는 돌고 도는 것처럼 반복된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새로운 게 하늘에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에 뚝 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저거는 뭡니까? 최악의 시나리오. 이러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잖아요. 옛날에 경고 기반이에요. 경고 기반. 이러면 늑대가 나타났다 똑같은 겁니다. 양치기 소년처럼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전쟁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굉장히 큰일이라고 생각해서 빠르게 대응을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뭡니까?
opportunity, 기회를 한다는 게 국가 이익과 국가 안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한다는 거지. 최고 정책 결정자가 경고를 기반해서 국민들한테 겁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국가를 더 잘 살고 어떻게 안보를 더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라는 기회를. 그 다음에 낙관적이 되라는 거예요. 낙관적이. 비관적이 되지 말라는 거죠. 낙관적이 되라는 거지. 옛날에는 텍스트, 보고서가 글자로 쫙 나열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뭡니까? 이미지, 사진이라든지 구조를 그리라는 거지. 인포그래픽을 그리는 인포그래픽을. 직관적으로 한 장을 보이는 거죠. 생각해보면 미국도 전 세계 267개 국가에 수많은 대사관, 영사관, 외교관들, 군부대, 오는 보고서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얼마나 많겠어요. 그 보고서를 대통령한테 원페이퍼, 우리나라에서 많이 말하는 원페이퍼, 한 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어떻게 세계 정치에 대해서 알려주겠어요? 근데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픽을 그리면. 전 세계 지도를 그려서 빨간색은 군사, 노란색은 경제, 파란색은 사회, 이렇게 해서 사회 충돌에 이런 걸 다 그림을 넣으면은 이 전 세계를 한 장에 다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만 문제되는 데만 찾아갈 수 있는 거죠. 빨간색만. 제가 놀란 게 이거죠. 한 5년 전에 이걸 본 거예요. 얘들은 한 장짜리를 그리는 한 장짜리를요. 우리는 이거 몇백 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나라 이름도 267개 국가를 쓰면 나라 이름도 다 한 페이지 다 못 쓰는 거죠. 근데 얘들은 지도를 그려놓고 그걸 가지고 다층적으로 모든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군사 배치 상황까지 다 충돌상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한 페이지로.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우리는 그런 걸 안 되는 거죠. 이미지입니다. 지금은 이제 인포그래픽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인포그래픽. 그 다음에 뭡니까? 공정하고 중립적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뭡니까? 고객지향적이라 돼야 된다. 대통령, 정보 소비자의 측면에서 배려해야 된다. 그리고 정책에 반드시 연결돼야 된다. 나머지는 다 쓰레기다. 이 얘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1세기의 번역으로 분석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대부분들은 글자를 쓰면은 실수가 나도 상대가 찾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그 핑계거리를 찾는데 굉장히 유리해요. 그런데 이미지를 그리면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는 거죠. 빠져나갈 방법이.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하고 또 그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21세기 분석입니다. 정보 분석학파들입니다. 기술학파, 과학적 예측학파, 기회분석학파 이런 게 있습니다. 기술학파는 뭐냐? 소련의 정보기관들이 주로 했습니다. 일단은 뭐냐면 기술 정보를 분석하면 기술 영상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뭐 전자신호라든지 뭐 이런 것들 레이더라든지 이런 것들은 뻔하다는 거죠. 통계예요. 그냥 이 온 신호가 뭐냐? 뻔해 그냥. 이거는 뭐 무슨 레이더다. 이거는 뭐 탄도미사일 발사하는 레이더다. 이거는 뭡니까? 방공망 레이더다. 뭐 그냥 뻔한 거예요. 뭐 누구도 속일 수가 없어요. 이게 기술학파입니다. 기술학파. 근데 과학적 예측학파는 뭐냐? 켄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장했습니다. 앵글로색선족들, 앵글로색선족들. 그죠? 사회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역사는 돌고 돈다. EH카가 그렇게 얘기하죠. EH카가. 역사는 돌고 돈다. 그죠? 그래서 역사학을 공부하는 거죠. 역사학, 그 나라의 민족성들을 연구하다 보면 이놈들은 어떤 상황에서 딱 돌아버리면 전쟁을 죽기를 가고 전쟁을 하는 거죠. 뭐 어차피 뭐 살아있는 것 자체가 비참하고 비굴하면 살아있는 게 의미가 없다 생각해 죽음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 예측학파입니다. 1940년 2차 대전이 끝나고 1950년대 중반까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책 결정자 대통령의 선호를 반영하지 말아라. 국가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모든 걸 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정책과 정보는 밀접하게 연관되면 안 된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정책은 뭡니까? 정보의 영역에 들어가서 야 이거 정보 수집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정보는 정책의 영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들어가서도 안 되고. 이게 전통주의와 행동주의로 또 구분됩니다. 전통주의와 행동주의로. 아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제가 당선되고 권력만 행사하고 싶으니까
국가 이익과 국가 안보 관심 없을 수도 있는 거죠. 트럼프처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책 결정자의 선호를 반영해서 정보 보고를 생산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전통주의입니다. 전통주의. 그 다음에 행동주의는 뭐냐? 무슨 소리냐? 대통령도 어쨌든 국가 이익, 뭐 사이코는 아니니까 국가 안보와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일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원하는 정보 보고서를 제공해라. 원하는 대로 맞춰라. 이게 기획 분석학파입니다. 1950년대 이후로 윌모 캔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장했던 게 기획 분석학파입니다. 이게 뭐냐? 6.25 전쟁이 우리는 갑자기 북한 인민군이 6월 25일 새벽에 갑자기 쳐내려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미 1949년도부터 북한이 전쟁을 준비한다는 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소련의 무기도 공급받고 전투기도 오고 탱크도 오고 휴전선에 결집하는 거 다 봤다는 거죠. 근데 CIA 한국 지부장이 미국의 본국에 보내는 거냐? 소련 놈들이 탱크를 북한에 지원해서 휴전선에 몰려있다. 얘들 꼭 전쟁할 것 같다. 계속 얘기해요. 그런데도 미국은 주한 미군들은 끊임없이 일본으로 철수해요. 왜? 그래 한국 정부의 정부를 수립하고 48년 정부를 수립하고 나서 순차적으로 철수하게 돼 있었으니까 철수하는 거죠. 철수해. 그런데 소련 놈들은 또 일본 관동군이나 북한에 있는 주둔군들의 무기를 뺏어가고 북한 군들한테 줬는데 남한에 있던 미군들은 뭐예요? 일본 군들한테 빼앗던 무기들을 전부 다 제주도 앞바다에 물에 다 빠져 다 버렸어요. 한국 놈들이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왜? 그렇게 합의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미 전쟁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지만 그래서 어쩌자는 얘기야. 지금 우리가 지금 2차 대전 끝나고 난 지 몇 년 안 돼서 머리도 아파. 대규모 전쟁할 생각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야? 뭐 그냥 그래 뭐 이래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우리가 코딱지만한 사우스 코리아를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 전쟁이 나든 말든 죽든 말든 우리는 일본만 지키면 되니까. 에치슨 라인도 끊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전쟁 났다고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되냐 생각하니까 야 우리가 참전하자 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CIA가 해경 정보만 계속 보고했다는 거지. 한국에서 지금 소련 놈들이 북한 놈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이렇게 내려와서 언제 전쟁 터질지 모른다. 그 얘기만 한 거예요. 그래 대통령 나보고 어쩌라는 얘기야. 한국에 관심 없어. 이놈들은 기독교 프로테스탄트도 아니고 자유민주를 또 지키는 놈들도 아니고 이런 놈들을 우리가 도와주거나 우리가 국가가 리스크를 테이크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가만히 방관하고 있었던 거지. 대통령 나보고 뭐 어쩌라는 얘기야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6.25 전쟁. 그런데 그때 만일에 미군 철수가 중단하고 한국군은 무장을 시켰다면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국 CIA 내부의 반성이에요. 반성. 그래서 대통령에게 해경 정보를 보낼 것이 아니라 판단 정보를 보내라. 판단 정보. 해경 정보가 아니라 판단 정보를 보내라. 판단 정보. 이런 일이 일어나서 예측되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래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라는 거죠. 알려줘. 대통령으로서 내려야 될 정책 결정이 뭔지 이걸 알려주라는 거죠. 그게 기회분석학파입니다. 기회분석학파. 그래서 그 이후로는 CIA도 이제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판단 정보 보고서라는 게 별도로 이제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해경 정보 보고서밖에 없는 거예요. 해경 정보 보고서. 그래서 판단 정보 보고서를 계속 생산하는 거죠. 에스티메이트라고 얘기하는 메모랜덤이나 에스티메이트라는 그런 보고서들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메모랜덤까지만 있는 현황들을 계속 얘기하는 거, 에스티메이트를 하지 않는 거죠. 이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국가 안보와 국가 이익의 침해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지 않는 거죠. 그게 차이입니다. 차이. 그래서 정보 분석이라는 것은 뭡니까?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실행 가능한 해결책. 그죠? 실행 가능한 해결책이라는 거죠.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경고만은 경고만. 그래서 참 우리가 사실 우리 현대사에서 거의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저도 별로 아는 게 없고 학교에서 가르쳐 준 것도 없고 역사책에서 배운 것도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제가 지금 미국 이런 정보기관들 보고서라든지 비밀에 대한 문서들을 쭉 보면서 너무 놀라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배웠던 역사라든지 알고 있는 그 상식들이라는 게 틀린 것들도 많고 이런 게 상당히 좀 충격적이고, 사실은 또 이런 것들이 우리 소수의 사람들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 게 또 역사는 되풀이되지 않을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분석론, 뭐 오늘은 정보 분석의 이론 정의, 그 다음에 분석관들이 가져야 할 자세, 뭐 이런 부분들을 봤고, 다음 시간에는 정보 분석론, 정보 분석 기법들, 분석 기법의 종류들에 대해서 종류라든지 각각의 장단점, 그 다음에 적용 방법들, 이런 부분을 강의를 좀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이 강은 뭐 3강, 4강까지 이런 부분들을 쭉 계속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보 분석 기법이라는 것도 제가 이 평생을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살았지만은 기법에 대해서 별로 들어본 적도 없고, 뭐 저는 이걸 연구를 하니까 하지만 현장에서 정보 기법을 배워서 정보를 분석하는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한 4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말은 많이 하지만은,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걸 오랫동안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감으로 분석을 하고 직관으로 분석하는 게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다음 시간에는 정보 분석 기법에 대해서 내용들을 좀 보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 분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 또 4강은 분석한 결과를 보고서로 쓰는 방법, 소비자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 구성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구도 해보지 않은 강의고 주제긴 한데, 어쨌든 뭐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또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정리해서 뭐 책으로 출간할 예정이고,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